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7월 22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면담과 결단을 호소하면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월호 사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은 이른바 세월호 유언비어 카톡 사건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유가족들은 심재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 89가지도 제기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중인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오늘 초대석에서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에 속도를 내면서 찬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사고 교장들은 시교육청이 폐지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연결해서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가자지구 먼저 갔다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 계속 이어가고 있죠. 희생자가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2주째 공습을 지속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526명, 부상자는 3,2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10만여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7일 지상군을 투입한 후 가자에서 발생한 희생자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알자지라와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1일 오전에도 공습을 이어갔고 이날 가자에서 최소 31구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고요. 예. 이 중에는 4명의 어린이와 9달 된 아기도 포함됐다고 가자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사망자도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병원도 공습을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AP통신 등은 이스라엘군이 21일 탱크를 동원해 가자 중심부에 있는 알-아크사 병원을 포격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병원 직원 30명을 포함해 70여 명이 다쳤다고 가자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병원의 관계자는 12발의 포탄이 병원을 타격했다고 말했고요. 한 의사는 이 병원을 향한 폭격이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마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 비판 여론 좀 커지고 있는데요.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죠? 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요르단의 요청으로 개최된 건데요. 요르단은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 급증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이스라엘 지상군의 철수를 포함한 즉각적인 휴전 촉구를 담은 결의안이 안보리 회의에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고요.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는 회의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하는 그런 결의안을 안보리가 채택하길 바랬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대학살을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속적으로 지상작전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언제 이 작전이 끝날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포탄을 쏘는 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휴전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현장, 희생자 수습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피해국 전문가들이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체 탑승자 298명 가운데 272구의 시신이 수거됐는데요. 하지만 상당수의 시신이 조각난 채 흩어져 있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또 도네츠크시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격렬해지면서 시신 이송 작업이 당분간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예. 이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 날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수위 점점 높여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방국들은 러시아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한 북크 미사일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에게 건넨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고요. 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유럽연합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러시아는 서방국들의 입장에 반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전투가 재개되지 않았다면 이번 참사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돌렸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사고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군 전투기가 사고기에 3 내지 5km까지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예. 또 이번 공격 무기로 지목된 북크 미사일 시스템을 반군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사고 당일 항공기 근처에 미사일이 발사된 사실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아, 네. 러시아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객기가 피격될 당시 우크라이나 공군기는 사건 현장 주변을 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모든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지상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여객기 테러와 함께 피해자 시신에 대한 야만적 취급과 테러범들의 증거 파괴 시도라는 주요 국제 범죄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가 이 사건 관련해서 결의안을 채택했죠?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제조사단의 즉각적인 현장 접근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예. 당초 호주 정부가 기초한 결의안은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격추됐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것이 국제조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추락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의안은 또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 국가들이 국제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반군에게 사건 현장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미사일을 맞고 추락했다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러시아가 동의를 했었고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먼.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22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보선 소식이 먼저 짚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권은희 재산신고 축소 의혹 또 논란. 예. 오늘 조중동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거죠.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최근에 뉴스타파가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회사가 수십억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권은희 후보가 재산 신고에서 이 부분을 뺀 것은 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어제 재산 신고에서 이 부분을 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다 해도 양심의 문제는 다르다. 공직 출마자가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이 후보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어제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짚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만 신고하게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재산이 이만큼 더 있어요 라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허위 신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어제 그 중앙일보 사설은 이러했고요. 중앙일보 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거의 색채가 같은 보수 신문들은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정의의 딸 권은희 후보 재산 은폐 어디까지 사실인가. 정의의 딸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예, 조롱하는 거죠. 동아일보, 어제 사설 제목입니다. 권은희 부동산 축소 신고에 안철수는 왜 침묵하나. 이 축소 신고라고 아예 단정을 합니다. 예, 이미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어제 사설 제목을 보면요, 사실보다는 정략에 치우쳐 있다라는 느낌을 줄 길이었습니다. 즉 새누리당의
당략이 고스란히 이 사설 안에 투영된 것입니다. 이 두 친여당 신문 사설 제목 결국 여당의 야당 공격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그렇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선관위가 선을 그으니까 이제는 뭔가 권은희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신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재산세 소득세 0원에서 3년 만에 상가 15채. 권은희 남편은 투자의 귀재인가? 중앙일보 3면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합니다. 윤상현 따옴표. 권은희 남편 상가 낙찰 때 10억 이 출처가 불분명하다. 따옴표 닫고. 동아일보 8면 법인 명의 오피스텔에서 가족이 거주했다. 사실상 개인 재산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남편 4년 동안 소득세 0원인데 이것은 적자 탓이다. 라고 권은희 후보 측은 밝히고 있지만 증빙 자료는 안 내고 있다. 투기성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는 없다. 이건 따옴표가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3면에서 말이죠. 조선중앙동아일보 그리고 한국일보의 제목만 놓고 보면 다 의혹적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혹은 권은희 후보의 애초 주장과 실제가 다르다는 그런 뭔가 단서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다 의혹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보면은 국민일보 3면에 제목이 균형감이 있습니다. 재산 축소 탈세 의혹, 법적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경매로 부동산을 불렸다는 점, 이건 석연치 않다. 이겁니다. 의혹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몇몇 신문은 권은희 하면은 도덕성인데 남편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 하니 이게 국민정서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핀트를 바꿉니다. 세계일보 6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도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권은희 후보 영입은 도덕성, 정의 등을 상징하는 것인데 논란의 중심에 선 만큼 직접 해명과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한겨레도 권은희 후보 쪽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권은희 후보와 새정치연합이 입은 상처는 선거 전까지 치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배우자의 직업 자체가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축혀온 권은희 후보의 이미지와 충돌하면서 공천 취지와 명분이 퇴색해버렸다는 진단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보수층이 결집할 모멘텀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권은희 후보를 전략 공천한 이후 줄곧 수세에 몰리는 등 권은희 카드는 선거 기간 내내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반격의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권은희를 공격한다면 같은 공격 논리로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했을 때 새누리당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김두관 후보 측은 비상장 주식 축소 신고 의혹을 고리로 해서 경쟁자인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홍철호 후보 다 합치니까 한 33억 됩니다. 그런데 33억의 그런 액면가와는 달리 이 자산을 따져보니까 555억의 그 자산이 이제 파악이 됐고 부채를 빼고도 184억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재산 신고는 주식 33억 이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왜 권은희 후보만 문제가 되고 새누리당 후보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라면서 역공을 펼쳤는데요. 이와는 달리 진짜 허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근접한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수원 병 8달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입니다. 손학규 후보하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죠.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김용남 후보는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에 남동생과 공동 명의로 논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가봤더니 여기 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대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김용남 후보는 당초 이 토지를 논이라면서 9억 7,2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대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13억 4,299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3억 축소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 측은 2012년 총선 당시 내용을 그대로 신고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면서 여하간 불찰이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하여간 오늘 언론들 보니까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이제 의혹 제기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의혹이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도덕성에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또 도덕성의 상징인 권은희 후보, 남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부동산업에 손댄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문들도 부동산 광고를 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업을 하면 안 됩니까? 예? 경찰관의 가족은 예. 부동산업을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어제도 같은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 지점은 좀 견해가 다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권은희 후보가 갖고 있는 이런 정의의 상징성에 비춰볼 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신문들의 이야기는요. 예. 그러니까 투기성이냐 아니냐, 예. 또 어떤 불법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이 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정의롭지 않다, 네. 도덕적이지 않다.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직업적으로도 좀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은 좀 반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이세계일보하고 한겨레하고 논조가 같네요. 자, 저는 신문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그렇게 해서 서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짐이 되고 한숨이 될 때, 그 당시 이 보수 신문들 어떻게 했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당시에 중앙일보 60면이 나왔는데 그 중에 12면이 부동산 광고였어요. 5분의 1이 부동산 광고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 하면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본인들도 부동산 광고를 싣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엔 또 부동산 너무 가격이 떨어졌다, 이젠 좀 반등할 때가 됐다, 예. 라면서 펌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사실 이제 누구를 욕을 법적인 합니까? 기준에 맞춰서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예. 권은희 후보나 예. 김용남 후보나 예. 홍철호 후보나 네. 내가 이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지분은 몇 %고 예. 또 남편은 갖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런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네. 했다면 아무 문제가 좀 없었을 텐데 네. 일단은 어떤 법적인 기준에는 맞게 했는데, 예. 중앙일보가 그래서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권은희 후보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아직 국회의원도 안 된 양반한테. 정치권의 앞으로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뿐만 아니라 예.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인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법을 또 개정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권에 그렇게 촉구하면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제가 K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경향신문 14면입니다. 군 수사기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로 불법 정치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어제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슬로건과 포스터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으로 패러디한 그림을 트위터상에 이렇게 게시 배포한 사람이 사이버사령부 대북심리전단 소속의 김모 하사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라는 대북심리전은 안 하고 왜 대남심리전을 합니까, 이 양반? 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나?
그동안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대북 심리전 일환이라던 군 당국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요. 북한 대응과 무관하게 대선 개입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번 그 최종 수사 결과는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겁니다. 부실, 축소 수사 논란 당연히 일겠지요. 군 당국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한 것 아니냐. 그때는 그렇게 발표하고 나중에 발표한 때는 사실대로 발표해야지. 당시에는 그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이 폭발적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축소 발표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발표하자. 이랬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이버 사령관이었던 연재욱 씨, 예. 옥도경 씨도 형사 입건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아예 뭐 조사도 제대로 안 했죠. 예. 검찰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면서 끝까지 재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유병헌 전 회장 사체로 추정되는 시신이 순천에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영장 같은 됐고요. 경우에는 유효기간 6개월짜리입니다. 예,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병헌 전 회장 검거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4월부터 유병헌 전 회장 검거 작전을 벌여온 검찰 아닙니까? 검거 작전에 투입된 인원만 검찰 수사관 110명, 경찰 2,500명, 해경 2,1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유병헌 전 회장 검거를 위해서 전국 24만 곳에서 반상회가 열리는 그런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유병헌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작 유병헌 전 회장을 붙잡아도 그렇게 해서 재판정에 세워도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병헌 전 회장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살인죄도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이것마저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최근 공판에서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대표가 유병헌 전 회장의 지시로 세월호를 증축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는 겁니다. 유병헌 전 회장이 시킨 게 아니에요. 뭐 이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건 뭐 확실한 유병헌 전 회장이 이 청해진 해운 대표에게 증축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명직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 사람은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유병헌 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습니다만은 유병헌 씨의 사체가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유병헌 씨 사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아예 단정했습니다. 유병헌 사체 맞다. 이렇게요. 검찰은 DNA 분석 결과 유병헌 회장일 가능성이 99% 이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순천에서 구리로 넘어가는 학구 삼거리 도로변 매실밭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발견 시점이 언제냐? 어제 발견된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발견된 게 아니라요. 지난 6월 12일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한 40일이 지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6월 12일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발견 당시에는 유병헌 씨가 겨울 옷차림이었고 가방에는 막걸리와 소주병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부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DNA 조사를 의뢰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구원파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병헌 회장을 만난 거는 5월 25일이다. 그 이후엔 우리는 못 만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5월 25일에 유병헌 회장이 살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6월 12일에 완전히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건 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구원파 쪽의 주장입니다. 한 18일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더워지는 때긴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유병헌 회장은 술을 안 먹는다라는 것이 구원파 측의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아예 유병헌 씨 사체가 맞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고 구원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다 신뢰할 수 없어서 어떡하죠? 누구 말이 맞는지. 자, 이런 가운데 세월호 침몰 초기 10분 동안 진도 VTS가 세월호가 항해하던 해역에 관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진도 VTS는 관제 구역을 연안 쪽에 1섹터와 먼 바다의 2섹터로 나눠서 각각 한 명씩의 관제사가 근무하는 구역 책임 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진도 VTS는 야간 근무 때 요원 한 명이 관제 업무를 전담했으며 그나마 세월호 사고 초기에 이 구역을 아무도 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결국 8시 50분부터 9시까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세월호가 항해하던 이 섹터 관제구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관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경이 신고를 접수한 8시 58분보다 최소 5분에서 10분 먼저 인지해서 신고가 오기 전, 그 전에 인지를 해서 골든타임을 더 확보하고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네. 유병원에서 이제는 진도 VTS 요원들, 이들로 표적이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누차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신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이전은 유병원 책임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다 유병원에게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책임 회피죠. 책임 전가죠. 예. 진도 VTS 해경 소속이죠.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이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 이것도 실무자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책임 전가 행위가 이어지지는 않을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야가 한 달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한겨레는 새누리당의 얼토당토 않는 특별법 왜곡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최근 태도를 보면 과연 특별법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개탄하고 있는데요. 새삼 묻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삼 어떻습니까? 묻는다는 생각이고, 아예 애초부터 어떻게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런 의지가 너무나 역력했던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지금 새누리당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 체계가 흔들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겨레가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틀린 말이다. 이것은 일종의 특별검사제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특별검사 한 사람한테 의존하는 보통의 특검과는 다르게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갖더라도 철저하게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며 수사와 기소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돼 있다. 상황이 이처럼 명료한데도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조사가 두려워서일 터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해 청와대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이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모레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참사의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 문제 역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사법체계 운운하면서 진상규명의 발목 잡기를 계속할 것인가? 이렇게 한겨레는 꾸짖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 전대미문의 비극 앞에서 대한민국은 달라지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부끄럽다, 달라지겠다 이 약속 바뀐 거는 0.5%뿐이라는 세계일보 일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부와 여야가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법안이 190건에 달한데 이 가운데 61건만 발의가 됐고 이 가운데서 공포가 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 네, 이걸 포함해서 본회의 의결을 마쳤는데 5건 정도가 이제 본회의 의결을 마쳤는데 이 가운데서 공포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총리, 장관 후보자 연수의 낙마 같은 이런 인사 실패에 따른 국정혼란으로 세월호 후속입법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여야 지도부는 6.4 지방선거, 여당의 7.14 전당대회, 7.30 재보선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에만 정신이 팔려서 초심을 잃은 탓이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당의 방해죠. 어떻게든 이 진상조사를 막으려고 기를 쓰고 반대하는 여당 탓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큰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 뭉뚱그려서 모두 다 책임이 있다는 식입니다. 정치 혐오를 부르고요. 정치 혐오의 최대 수혜자가 과연 누구인지 결국 기득권 세력, 집권 세력에게만 이득이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통찰이 세계일보 기자들에게 왜 없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월호 관련한 입법, 법안 접수가 190건인데 이 가운데서 상임위원회 심사 중인 게 184건으로 전체 96.84%를 이루고 있고 본회의 의결된 것이 5건, 정부가 공포한 것은 1건이라는 겁니다. 예. 일 좀 하세요. 일 좀. 예. 한겨레 오늘 1면, 5면 기획기사 눈길을 끕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83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그 기준은요,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삼성, 현대, SK, LG, 롯데, 이름이 알려진 재벌 계열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의 87.7%에 이르는 1,306만 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5명당 1명은 또 5인 미만의 기업에서 일한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 가계소득의 증대를 꾀하려 한다면,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선순환하려면 전체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대기업들은 이런 중소기업과 상생할 의지가 있느냐? 상생할 의지가 있다면은 중소기업에다가 물건도 맡기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협력하고 상생할 그 길들은 많지요. 하지만 납품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이런 불공정 행위가 여전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현실은 그와는 무관한 대기업 독식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간 대기업은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려서 중소기업 밥그릇 빼앗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구매 촉진법을 개정해서 규제를 했지만은 대기업이 계열사의 그 최대 주주를 변경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하는 이런 편법을 해왔다는 거죠. 대기업을 제대로 규제할 의지가 없으면, 또 대기업 스스로 상생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면은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한겨레의 진단입니다. 중소기업 고사하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 노동자의 87.7%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결국 쇠락할 수밖에 없고 전체 가계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우리 경제는 결국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수출만이 답인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이 내수시장 키우려면 말씀하신 대로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기업이 사는 길이니까요. 예.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발언을 처음 보도한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서 KBS 보도와 관련해서
관계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습니다. 이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내리거나 의원 사이에 논란이 있을 때 그 전 단계로 그 방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인데 5명의 위원 가운데 야당 추천인 박신서 장낙인 위원은 문제없음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3명의 정부 여당 추천위원들은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가요. 소위원회 5명인데 3대2로 여당이 다수 아니겠습니까? 또 전체도 보면은 전체 최종 심의 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 위원회는 또 6대3 여당 6 야당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권에게 불리한 정권이 엿을 먹은 그런 기사들은 다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번이 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직 후보자의 철학이나 역사의식을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런 자리에 여당 추천이 야당 추천이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방송 심의를 하는 곳이라면은 차라리 여야 이렇게 나눠서 할 것 같으면은 3대3, 5대5 이렇게 하든지 이건 뭐 여당 6, 야당 3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항상 여당의 의견이 방송심의에 반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의위원회의 구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치색에 오염된 위원들로부터 규제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해서 법외 방송을 택한 곳이 바로 국민TV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도를 했지만은 저희는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비상장 주식인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의 대변인 권은희 후보가 남편이 법적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축소 신고했다고 새누리당이 연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 출마해서는 안 될 사람 권은희 후보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도 한번 새누리당 후보의 비상장 주식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선관위로부터 권은희 재산 신고는 문제없다는 유권 해석부터 얻어내는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 그다음에 선관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선관위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그렇죠. 불법 아니죠? 예. 네. 그러면 권은희 후보의 경우도 불법 아니죠? 네, 이름 그렇다고. 네. 같은 잣대를 정몽준에게 들이대보자는 박지원 의원. 권은희 후보 남편의 재산 문제. 예. 우리가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현대중공업 보유 주식만을 공개했지 현대중공업의 부동산이나 수익 모든 것을 공개한 건 아닙니다. 어허. 따라서 권은희 후보의 남편 역시 지금 법인에 소유한
액을 공개한 거지 그 전체 하등에 하자가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난 권은희 후보가 경찰에 있으면서 재산 신고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정희 대변인. 새누리당의 김포시 홍철호 후보도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더군요. 홍 후보는 비상장인 크레치코의 주식 26만 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해서 13억 원으로 신고했고요. 비상장 주식인 플러스원 40만 주 역시 액면가 5,000원으로 해서 20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홍 후보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플러스원의 자산이 228억 원, 역시 홍 후보가 100% 지분 소유하고 있는 크레치코도 자산이 327억 원에 달합니다. 두 회사의 자산을 합치면 555억 원인 것이죠. 부채를 빼고도 184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논리에 의하면 184억 원을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에게 들이댄 잣대, 조금 아까도 잣대를 들이대고 가셨기 때문에 홍철호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들이댈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한정희 대변인 직전에 권은희 후보를 맹비난하는 논평을 했던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 부메랑이 될 듯. 타당의 후보자에게는 원칙을 찾고 자당의 후보자에게는 관행을 찾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이틀 뒤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일이 됩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실종자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정쟁에 묻혀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른바 세월호 유언비어 카톡 사건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에 묵묵부답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단식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얘기 오늘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유경근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로 단식 9일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경근 대변인 포함해서 그 가족분들 건강이 어떠신지요?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단식하면서 몇 분 좀 쓰러지신 분도 있고, 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잘들 버티고 있습니다. 예. 어제 새로 단식에 합류한 분들도 계셨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엄마들이 굉장히 의지를 많이 보이셨는데, 아빠들이 좀 많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게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엄마들도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엄마들이 다 추가로 더 참여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특별법 제정이 지금 늦어지면서, 어머님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런 결의를 가지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틀 후면 세월호 사고 발생 100일째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게 이제 가족들의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계실 텐데, 현실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상황은 똑같고요. 특히 이 특별 법안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여야 두 당의 TF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여당 쪽에서 의지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아직까지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야당 의원 몇 분도 단식에 지금 합류를 한 상황이죠? 네, 지금 3분이 참여를 하셔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이 특별법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 상황만 본다면 이 단식하고 있는 가족들 그 단식 계속하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뭐라고를 얘기합니까? 이 특별법 논의하는 여야의 대표급 되는 그분들이요? 일단 그 여당 의원님들은 거의 뵐 수가 없고요. 저희가 본청 바로 앞에서 앉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출입을 하시는 여당 의원님들은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께서는 종종 오시고 특히 TF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거의 뭐 매일 몇 차례씩 오시는데 예. 그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해볼 테니 단식은 중단을 해라.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고요. 물론 예.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러면 이 유가족들 피해서 다른 문으로 국회에 출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본청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으니까 그러시겠죠. 예. 예. 아예 뭐 국회에 안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그 심재철 의원이요. 이른바 세월호 유언비어 카톡 메시지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유가족들 뭐 보도 통해서 이 소식 다 접하셨을 텐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한 건 아니고요. 예. 예, 저희 쪽으로 그 심재철 위원장이 그 카톡을 보내자마자 바로 몇 분 안 돼서 저희 쪽으로 이제 제보가 들어왔죠.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설마, 국조특위 위원장인데 이런 거를 돌렸을까 좀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한 이틀 정도 거쳤는데, 예. 확인해보고 나니까 뭐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냥 둘 수는 없고 좀 공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제보를 받으셨군요, 처음에.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확인 과정을 거치셨고요. 예. 지금 심재철 의원에게 위원장직 사퇴하라고 요구하신 상태인데요. 그 심재철 의원 쪽에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 자기 그쪽에서 카톡 보낸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 날이죠. 토요일 날 밤 자정이 거의 다 돼서, 해명하는 카톡을 다시 한번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예. 네, 그 내용도 저희 쪽으로 이제 바로 제보가 들어왔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이런 의견도 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차원에서 보낸 거지, 내 의견, 내 생각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알려진 그 카톡 내용 말고, 별도로 첨언을 해서 그런 내 의사가 아니라고는, 내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냈는데 왜 그거는 빼놓고 이것만 공개를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다른 그 내용이 첨언이 또 들어가 있는지.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더군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더군요. 예. 해명을 했는데 해명도 거짓말이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그 여론의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 온 거는 당연히 없었고요.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제가 다른 쪽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무슨 잘못이냐,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예. 이 내용이 뭐가 잘못됐느냐. 네.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그 심재철 의원이 퍼뜨린 카톡의 내용 말이죠. 실제로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마치 유족들이 특별법에 그 내용 담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 언론에서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괴롭고 좀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무슨 내용이 문제이고 또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좀 조목조목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카톡 내용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월호 참사를 그 청해진이나 또는 선원들 또 선사의 그런 그 개인 회사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표현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27년의 사태까지 요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거든요. 예. 그 위원장이 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과 원인이 오직 개인 회사에게만 있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 그런 상태에서 무슨 국정조사가 되고 그 진상규명이 되겠습니까? 이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모든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들이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국정조사가 이렇게 파행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흘러왔구나. 이 원인이 바로 이러한 인식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예. 그 다음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그 내용들인데, 의사자 문제라든가 과도한 보상, 배상의 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은 당연히 요구를 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저희는 받질 않습니다. 진상규명이 가장 첫 번째고, 진상규명이 된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겠다고 하면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볼 수 있겠지만, 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거나 또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 걸 받아내겠다고 하는 생각 추호도 없고 그렇게 요구할 생각도 없고 해준다고 해서 받지도 않을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그 사례도 든 그 천안함의 그 윤소령님에 대한 이야기 5천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요구하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구체하게 자세한 내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도 그 당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보상을 받았는지는 금방 찾아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숫자를 교묘하게 하나만 빼서 얘기해놓고 마치 비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고 마타도 오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안 좋은 목적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심재철 의원이 퍼뜨린 그 카톡 메시지 내용이요. 이게 유가족들의 입장과는 다르다. 이 점을 심재철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은 정말로 알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예,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예. 지금 위원장직 사퇴 요구했는데, 네.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을 통일해서 모으진 않았습니다, 아직. 예. 그러나 전체 우리 가족들의 분위기는 심재철 위원장이 그 위원장직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 국정조사를 계속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심재철 위원장, 그런 분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정조사가 당연히 제대로 진행이 될 리가 없고요. 그런 국정조사를 끌고 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쪽에서는 자기가 위원장을 사퇴를 하게 되면 국정조사에 공백이 생기고,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국정조사인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심재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생각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는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도 지금 요구한 상태인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요구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이 답답한 상황을 좀 타개할 목적이셨겠죠. 박근혜 대통령 그 면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김명건 위원장을 통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뭐 저한테 그런 얘기 들린 게 없는 거 보니까 아직은 연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청와대 방문했을 때 조윤선 정무수석 만나는데, 그 도움 주시는 변호사들은 배석을 못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왜 못하게 한 거죠?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초기부터 저희 변호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요. 예.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좀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 했죠. 그 이유는 우리 쪽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어떤 논리나 정당성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이유라고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통해서 모두 한 89가지의 그 새롭게 정리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뭐 새로운 건 아니겠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배경에서 정리를 하신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다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예. 제가 단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잘못 얘기하면 좀 잘못된 내용이 나갈 수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거든요. 취지 자체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요구하면서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예. 왜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하냐면,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진상규명을 할 게 더 있느냐.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진상규명을 더 해야 되고 왜 아무것도 진상규명이 된 게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예. 지금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거는 이 진상규명이 아니고요. 이 사고의 그 결과, 현상들만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생중계를 보듯이 모든 것을 봤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들을 본 거고요. 왜 그러한 결과와 현상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 예. 저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여러 시간 동안 아무것도 대면 보고가 없었다. 또 그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로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본인도 모른다.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이 아니면 진상 규명이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특히, 대통령께서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엇을 하셨든지 간에 그 긴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라든가 아니면, 그런 과정을 받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특별법을 통해서 규명을 해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7월 16일까지 특별법 처리 못했고요. 결국은 지금 임시회를 또 소집해서 이 문제를 뭐 TF까지 가동시킨다. 근데 당 대표들끼리 만나서도 이게 해법이 안 나오는데 TF 가동하면 해법이 나올 거라는 또 의구심도 듭니다. 특별법, 결국은 이게 언제까지는 돼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또 시한을 정해놓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3사 100일이 되는 24일까지는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좀 열심히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월 30일 이전에는 수리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육사 선거를 한번 되게 경험을 해봤는데, 예. 설마 그래도 이번 참사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고가 아닌데 설마 했는데, 결국 선거 끝나고 나니까 여당의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도 역시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7월 30일 이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7월 30일이면 사실 그렇게 길게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날짜는 아닙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남았죠, 이제. 예.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겠는데, 730 재보선이 끝나고 7월 30일, 또 뭐 하루 더해서 7월 말까지라고 했을 경우에, 그래도 그 시한 내에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된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면담도 요구해 놓은 시점인데, 그마저도 성사가 안 된다.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좀 앞서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뭐 사실 저희가, 뭐 그렇게 좀 오랜 장기간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놓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기까지 역량이 이렇게 뛰어난 것들도 아니고요. 단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뿐인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설사 7월까지 이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모습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예. 다른 문제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뭐 국가기관 대선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적인 관심과 동력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특별히 국민들의 지지나 또 관심 이런 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이제 100일이 다가오는 상황이기도 해서 또 의도하지 않게 잊고 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 가족 대표에서 어떤 말씀 하실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저희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힘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저희들을 지지하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이고, 또 이 국회 앞에 단식을 하다 보니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그 지지와 성원, 응원이야말로 저희들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400만에 육박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런 힘 자체가 정말 저희에게는 큰,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활동하는 내용 중에는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들이나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앞으로 서서히 공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내용 중에는 이 정치권이나 검찰에서도 밝히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해 가면서 왜 진상규명이 이토록 절실한 일인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과 공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5천만 우리 국민과 우리 손손, 우리 후손들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단식 중에 인터뷰 요청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찬반 입장이 팽팽합니다. 서울시내 자사고 교장들은 일반고 붕괴가 왜 우리 탓이냐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예. 우선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 자사고 폐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사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유형 사립고의 준말이거든요.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원 교육감이 지난 17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자사고 재학생은 졸업까지 이 자유형 사립교 교육 과정으로 배우고 일반고로 전환할 시에는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일반고 정착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또한 전환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지원하고 운영 예산 지원, 혁신학교 지정 시 혁신학교 지원금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사고가 폐지 정책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반발도 있고 합니다. 방점은 자세히 보면은 일반고 살리기, 좀 일반고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의 일반고 황폐가 아닌 살리기 방안 중에 하나로 자사고 문제를 접근하면서 즉각적인 폐지라기보다는 지원 정책을 통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정책 방침을 내놓고 촉진시키겠다는 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제 특성화된 자율학교의 취지에 부합하고 비리 없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자사고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뒀고 또 자사고 정책이 자사고 폐지하는 여건에만은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교육 영향평가에 부족한 점수가 나온 자사고에 대해서는 일반고로 전환시켰다. 이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추진적인 방침인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윤관석 의원께서도 이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정책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교육 살리기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교육받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라든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할 일은 교육복지를 통한 평등교육 실현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자사고 정책이 일정하게 학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예. 지난해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특성화를 내세우고 또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글로벌 교육을 기초로 해서 탄생시킨 자사고인데요. 이젠 종합적 평가 시점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교 서열화라든지 교육 차별의 심각이라든지 사교육비 부담 증가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고 전환을 원하는 자사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학부모의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 때문에 이를 전환하지 못한 자사고도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고 잘된 곳은 계속 지원해 나가고 또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자사고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일반고 전환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5년이면 이 자사고 정책 뭐 제대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전국적으로 49개 정도 있는데요. 일정하게 뭐 그 평가 시점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 때도 많이 집중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예. 그럼 원래 자사고가 이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특성화된 어떤 교육을 가르치겠다는 측면에서 출범을 했는데, 그런 것은 사라지고 일종의 고급 입시학원처럼 막 사교육비가 보통 일반고의 한 3배 정도 되면서 교육비가 등록금이 그러면서 이제 사교육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짚어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자사고를 흔히 귀족 학교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 이 학교 나오면은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은 편인가요? 어떻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 통계까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일정하게 그 학생 선발 면접권을 가지고 학생들의 우수한 학생들을 좀 뽑아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예.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 입시와 맞물려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학 진학할 때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사고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고 또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또 유지하는 또 정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또 자사고 존속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어제도 이제 그 자사고 교장단이 모여서 그 반박 성명도 내고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의 그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들이. 일반고의 황폐화가 단순히 자사고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교 교육의 문제점, 대학 입시와 연관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자사고가 만들어지면서 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자사고에서 이제 학생 선발을 갖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고와의 고교 서열화가 발생을 했고 또 이 자사고의 등록금이 한 3배 정도 평균 높기 때문에 교육 기회가 불평등됐고 이런 점에서는 일반고의 황폐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일반고의 정상화 또는 현실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하고 자사고의 문제점이 또 일반고에 영향을 줬다는 것 측면에서 또 자사고 자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을 갖다가 즉각적인 폐지라기보다는 자사고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도된 내용 보면은 교육부의 입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의 지금 분위기는 그 자사고 교장들의 어떤 입장을 좀 지지하는 방향으로 읽혀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립도 예견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저도 봤습니다만은 교육부에서는 이제 서울에 한해서만 자사고의 그 선발 면접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하다. 전국적인 교육부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교육청과 교육부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아직 진행한 것 같지는 않고요. 조만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교육부가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 외에도 서울교육청 별도로 공교육 영향 평가를 해서 자사고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전환을 유도한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자사고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차차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각적인 폐지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교육 정상화, 일반고 살리기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입시 명문 특권학교, 기족학교로 전락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평가는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 이럴 때도 교육부도 상당히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서는 정책적 합의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관심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인사청문회 이제 국회가 해달라고 요청서 보냈고 국회도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윤 의원님께서 혹시 청문회 과정에서 좀 질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워낙 여러 가지 개별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 정책 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상태인데요. 예. 이번에 새로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황우려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오래 하셨거든요. 또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도 공개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이 황우여 후보자가 좀 사학을 과하게 좀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와서 뭐 여러 교육 시민단체들도 좀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이 자사고 문제 뭐 연결돼서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글쎄 아무래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정책적인 그 연결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 발표한 것도 알려져 있고 저도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교육부 장관 수장의 입장에서 교육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라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자사고 교장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예산을 가지고 시교육청과 뭐 줄다리기 하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이 자사고 교장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지금 이제 자사고를 그 학생 선발권을 통해서 이제 모집해 놓고 입시 지도를 하다가 학교 교육을 하다가 이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 오는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 과정에 대한 그 불안감이나 또는 다른 입장 때문에 입장 강력히 표명하는 걸 보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모두가 다 그렇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는 또 일반고 전환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사고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차이가 있어서 전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출구 전략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교육청이 14억 정도 지원하는데 그거 갖고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다 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양자가 정확한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만나서 즉각적 폐지냐 또는 정책 전환을 일반고로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정하게 정책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서 자사고 교장들이 앞으로도 좀 만나서 중간 정도에서 좀 점진적으로 이 정책을 좀 펴나가는 그런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군요. 예, 일단 교육청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일반고의 살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현재 자사고의 폐해가 여러 부분에서 일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일부는 전환을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합의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의 자사고 교장 선생님들이 어제 이제 그 반박 성명을 냈는데 이쪽과는 지원 방안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폐지라기보다는 일반고 살리기 차원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오해들을 서로 풀면은 제 생각에는 전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된 의원들 윤 의원님과 비슷한 그런 입장이신가요? 예, 요 자사고 문제는 별도로 좀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 논의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저희 당에서는 헌법 31조 그 1항의 모든 국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그런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지 대계인 교육만큼은 어떤 특정한 자본의 힘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 기회를 평등히 갖는다는 점에서 그 기본 전제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적 일반고 전환 유도에 대해서는 또 자사고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차라리 그냥 일반고에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게 공교육 정상화에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일반고는 일반고만의 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고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자사고가 그러면 좀 긍정적인 것만 갖고 있냐 이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또 문제점과 원래 취지와는 별개로 지금 진행되는 폐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시정도 함께
이번 과정에서 짚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또 얘기를 하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천 남동구 지역구입니다. 윤관석 의원과 함께 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